어머니 통장은 제가 관리할게요. 며느리가 제 손에서 통장을 빼앗던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악착같이 모은 제 돈이었지만 거부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금 병원비 쓸 때 아니에요. 참으세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 한 번 가지 못했습니다. 제 돈으로요. 제 통장에 있던 돈으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저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생활비 덜 들어. 나중에 요양원 가셔야지. 언제까지 같이 살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8년 동안 이 집에서 한 모든 일들, 손주를 키우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그들에겐 그저 당연한 것이었다는 걸. 아니, 오히려 제가 짐이었다는 걸. 72의 나이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다고.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선택하겠다고. 그리고 어느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앞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려고. 이것은 72 할머니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선택한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감동사연 꽃피다입니다. 오늘 당신이 있는 그곳에 좋은 일들이 가득 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72입니다. 평생을 남의 집 청소하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살았습니다.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굽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 하나가 제 전부였으니까요. 그 아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보는 게 제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산 지는 벌써 8년째입니다. 처음엔 며느리가 참 다정했습니다. 결혼식 날 제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이 아이가 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생기면서 뭔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아침에 애들 봐달라는 것, 장 봐달라는 것, 저녁 준비해 달라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도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지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어느새 제 하루는 온통 손주들과 집안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손주들 유치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저녁 준비하고 아이들 씻기고 재우는 일까지 저는 언제부터인가 이 집의 식모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제 통장과 도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랍을 뒤진 모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병원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하잖아요. 저는 멍하니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통장에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그래도 제가 악착같이 모은 제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통장을 들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라고 돌려달라고 해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제가 병원에 가려면
며느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나가려 해도 어디 가세요? 저녁은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옷이나 신발을 사고 싶어도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 목소리도 제 존재도 이 집에서 점점 지워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며느리와 있을 때면 슬쩍 자리를 피했고, 제가 힘들다는 말을 꺼내려 하면 엄마, 우리도 힘들어. 애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라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웠는데, 저는 그때 혼자 키웠는데 그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아들이 서운해할까 봐요. 손주들은 참 귀여웠습니다. 첫째 민준이는 올해 6살, 둘째 서연이는 4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달려와 안겼고 제가 해주는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집에 있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제가 손주들과 놀아주면 애들이 할머니한테만 붙으니까 버릇 없어진다고 했고, 제가 간식을 챙겨주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괜한 짓 하지 마세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손주들에게 옷을 사주려 하면 그럴 돈 있으면 생활비 보태세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걸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와 아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언제부터 제 삶은 남의 삶을 위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존재하는 것뿐일까?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허리는 점점 더 아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오래 서 있으면 다리까지 저려왔습니다. 예전에 청소 일할 때 다친 허리가 나이 들면서 더 심해진 모양이었습니다. 참다 못해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가봐야 할 것 같아.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요? 어머니, 요즘 애들 학원비도 올랐고 관리비도 나갔는데 지금 병원비 쓸 때가 아니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통장에 있던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제가 평생 모은 그 돈은 제 병원비도 안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베란다에 나와 있었습니다. 환기도 시킬 겸 작은 창문을 열어두었는데 거실에서 며느리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 않았지만 그들의 대화는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히 어머니 없으면 생활비 많이 덜 들어. 밥값만 해도 한 달에 얼마야? 아들이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중에 요양원 가셔야지. 언제까지 같이 살아? 지금도 우리가 어머니 병원비 다 대주고 있잖아.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도 다 애들 학원비로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제 돈이 손주들 학원비로 나갔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제가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아들을 키우고 손주들을 돌보고 집안일을 하며 살아온 것이 이들에게는 그저 부담이었던 것입니다.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던데.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지 않은 줄 알아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느라 죽겠는데 어머니까지 챙기려니까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베란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베란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방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제 존재가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결국 저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손주들을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보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그런 대화가 없었던 것처럼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견디며 살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한 저는 계속 짐이 될 것이고 제 존재는 점점 더 지워질 것입니다. 그날 오후 손주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통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모르는 비상금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만약을 위해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혼자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통장을 꺼내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디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이대로 이곳에 남아 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가서 제 삶을 살 것인가. 저는 천천히 통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집을 나가겠다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하겠다고, 제 남은 인생만큼은 제가 선택하고 제가 살겠다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아침에는 평소처럼 밥을 짓고 손주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손주들이 유치원에 가고 며느리와 아들이 출근하면 저는 가방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 간 곳은 은행이었습니다. 창고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 통장을 들고 갔습니다. 은행원이 통장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래된 통장이라 그런지 기록을 확인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잔액을 확인하니 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돈을 조금씩 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많이 찾으면 의심받을까봐 며칠에 걸쳐 나눠서 찾았습니다. 그 다음은 부동산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가서 시골 쪽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아저씨는 혼자 온 저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혼자 사실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저씨는 몇 군데 집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단층 집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마을 끝자락에 있는 조그만 집을 골랐습니다. 방 2개에 작은 부엌, 그리고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세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약금을 내고 일주일 후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과연 제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되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안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했습니다. 냉장고를 가득 채워두었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밑반찬을 만들어 냉동실에 넣어두었습니다. 손주들 옷장을 정리하고 작아진 옷들은 빨래해서 개켜두었습니다. 민준이와 서연이가 좋아하는 간식도 사다가 찬장에 가득 채워놨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다면 말렸을 테니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손주들에게 도시락을 싸주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서연이가 좋아하는 소시지를 넣어줬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들을 더 이상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민준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얼른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눈에 먼지 들어갔나 봐.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한참 쥐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사진 몇 장, 그리고 남편이 남긴 시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제 것이라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여행 가방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싸면서 저는 이 집에서 보낸 8년을 떠올렸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아들 부부와 함께 밥을 먹던 저녁들, 명절마다 함께 모여 웃던 시간들, 좋은 기억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점점 작아지고 지워져간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저는 손주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아이는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이 이마에, 서연이 볼에 조용히 입맞춤했습니다.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라. 저는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탁을 차렸습니다. 밥과 국,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아침상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이 하나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떠난다고,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겠다고 말할 시간이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는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아들은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은 밥을 다 먹고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아침이라는 것을.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얘들아. 제 목소리에 며느리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도 신문을 접으며 저를 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제 목소리 톤을 느낀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집을 나가려고.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고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니까 너희끼리 살아. 나는 내 갈 곳이 있어. 아들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 누가 뭐라고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의 눈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뭔가를 눈치챈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하시면 고칠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고칠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깨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 다 들었어. 내가 짐이라는 거, 요양원 보내야 한다는 거, 생활비가 많이 든다는 거.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돌아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게.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너희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실제로 나는 너희에게 짐이었지. 나도 알아.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요. 며느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순간적으로 제가 너무 지쳐서 그랬어요. 진심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심이었을 거야. 사람은 지칠 때 진심이 나오는 법이니까.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에서 손주들이 노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집에서 살았던 게 아니야. 나는 너희 집에 빌붙은 사람이었지.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은 엄마 집이기도 하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아니야. 내 방은 창고 옆 작은 방이었고 내 물건은 서랍 하나에 다 들어갔어. 내 시간은 너희 시간에 맞춰져야 했고 내 돈은 내 허락도 없이 쓰여졌지. 이게 내 집이었니?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잘할게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그럼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그들이 걱정하는 건 제가 아니라 자신들이었습니다. 제가 떠나면 누가 손주들을 돌보고 누가 집안일을 하고 누가 밥을 할 것인가. 그것이 그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잘 살 거야.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우리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봐. 저는 아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시 이곳에 남게 될 테니까요. 미안해, 아들아. 엄마가 더 일찍 이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저는 방으로 들어가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가방은 작았습니다. 평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손주들이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요? 민준이가 제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서연이는 제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가 잠깐 여행 가는 거야. 우리 민준이, 서연이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언제 와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올지, 아니 올 수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나중에 할머니가 보고 싶으면 엄마한테 말해. 알았지? 저는 두 아이에게 마지막 키스를 하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며느리와 아들, 손주들이 서 있었습니다. 네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나갈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잘 살아. 모두.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뒤에서 아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야 울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시 머물다 가길 바랍니다. 마을 입구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 매연 냄새 대신 풀 냄새가 났고 복잡한 도시 소음 대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끌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저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지만 제 눈에는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작은 마당이 나왔습니다. 잡초가 무성했지만 정리하면 텃밭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집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텅 빈 방 2개와 작은 부엌뿐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는 제게 집안일을 시키는 사람도, 눈치를 주는 사람도, 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빈 방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제대로 한 걸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집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철물점에서 중고 가구를 샀습니다. 작은 식탁 하나, 의자 2개,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부엌에는 냄비와 프라이팬, 그릇 몇 개를 샀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혼자 쓰기에는 넉넉했습니다. 마당 정리도 시작했습니다. 잡초를 뽑고 땅을 고르는 일은 힘들었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팠고 손에는 물집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즐거웠습니다. 이 일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감자 한 봉지를 들고 계셨습니다. 새로 이사 오셨다며? 우리 밭에서 캔 거예요. 드세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마당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 텃밭 만드시나 봐요? 나도 옆집에서 채소 키우는데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그렇게 저는 마을 사람들과 조금씩 친해졌습니다. 시장에 가면 아는 사람들이 생겼고 산책하다 마주치면 인사를 나눴습니다. 누구도 제게 뭘 하라고 시키지 않았고 누구도 제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텃밭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물을 주었습니다. 싹이 돋아나는 모습을 보면 신기하고 뿌듯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 텃밭에서 딴 상추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밥 한 공기, 된장찌개, 상추쌈. 간단한 식사였지만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이었습니다. 작은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제 밥상이라는 것을, 누가 남긴 반찬을 먹는 게 아니라 제가 먹고 싶은 걸 차린 밥상이라는 것을.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떠난 후 처음 받는 전화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잘 지내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애들이 엄마 보고 싶대. 나도 보고 싶어.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아들 얼굴도.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직은 돌아갈 때가 아니라는 것을. 나도 보고 싶어. 그런데 아직은 좀 더 여기 있고 싶구나. 알았어, 엄마. 천천히 해. 나중에라도 연락해줘.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하늘이 참 예뻤습니다.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마을 경로당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점심 식사 준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제가 먹고 싶은 과일도 사고 새 옷도 샀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걸 사는 기쁨을 알았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버스를 타고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 갔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72의 나이에 시작된 제 인생이었습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었습니다. 파도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할머니로 살았습니다. 그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시간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들 속에서 저는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제 이름도, 제 꿈도, 제 목소리도.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역할이 아니라 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텃밭에 물을 주고 경로당에 가고 저녁에는 이웃 할머니와 차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정한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원해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다 보면 내 목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사랑이고 희생이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완전히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제발 자신을 위해 살아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당신이 살아주세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제 집 냄새가 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끓인 된장찌개 냄새, 마당 흙 냄새, 그리고 제 삶의 냄새였습니다. 저는 불을 켜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차를 한 잔 끓여 들고 창가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났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선택한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한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에 잠시 머물다 가길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댓글 한 줄 남겨주세요. 그 응원의 말들이 모여 언젠가 다른 이에게 큰 힘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기는 감동사연 꽃피다입니다. 당신 곁에서 계속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